안녕하세요. 김병철입니다. 근데 앞에 얘기가 너무 재밌는데요. 되게 조용하게 잘 듣네요. 저는 이제 이 인문사회학도가 아니고 공학도라 앞에 내용은 얘기를 많이 이제 화두를 풀어놨는데 저는 이제 풀어놓는 형식이 아니고 좀 주워 담는 형식이에요. 좀 정리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이 화두가 워낙 커서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인문사회학도이시고 혹시 예술 전공하신 분들 있어요? 한 7분, 8분 정도 되시는 것 같네. 오늘 제가 소개하는 거는 좀 내용이 특이한데요. 그 기존에 주로 이제 제가 그 넥스트로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교육 내지는 소프트웨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은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어때야 된다. 내지는 그거를 공부하려면 뭐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된다. 혹은 그런 걸 제대로 배우려면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요. 오늘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 안 하시는 분들이죠, 아직?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주로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보다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여러분들이 주로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인문, 사회, 예술과의 접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는 내가 나중에 이제 인문, 사회, 예술을 했는데 나중에 소프트웨어 회사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데 라는 느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전공 분야의 가치를 소프트웨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싶은데 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제 강연은 대부분 이제 후자에 대부분 맞춰져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후자에 맞추다 보면 그러면 그 접점이 어디에 있지? 소프트웨어라는 도구가 왜 나한테 의미 있는 도구가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그 내용에 중점을 맞췄고요. 아마도 작년 정도에 작년 재작년이죠. 그 스티브 잡스가 기술과 인문학의 접점,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앤 리버럴 아트의 접점하면서 강연이 한 번 있었죠. 그러면서 되게 많은 학제에 소위 융합, 그다음에 IT 기술에다가 이제 그 인문학을 내지는 예술을 융합한다. 뭐 이런 화두로 되게 많이 이제 떠들어 왔고, 그러면서 실제 대학교에도 그런 학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조금씩 많이 달라서 도대체 접점이라는 게 뭐지? 라는 게 이제 딱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그런 게 저 나름대로 이제 오늘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제 소프트웨어 들어온 게 한 35년쯤 됐어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처음에 들어올 때 소프트웨어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인문, 사회, 예술과의 접점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소프트웨어 내지는 여태까지 전산학도들이 해왔던 소프트웨어 혹은 IT 기업들이 해온 소프트웨어를 보면 그 접점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그런 접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를 이해하려면 지금 현재의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인지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를 조금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래서 말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좀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소프트웨어 현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할까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하면 제가 아까 한 35년 전쯤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면 아마 이런 것들을 떠올릴 거예요. 뭐 대부분 아시는 소프트웨어일 것 같은데 많이 써보지는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아래 한 글은 다 써보셨죠? 그죠? 오피스도 써보셨을 것 같고. 오라클은 안 써봤죠? 오라클 써보신 분? 좀 있네요. 오라클은 보통 기업용에서 각종 그 기업용 프로그램 만들 때 밑에 데이터 관리하는 솔루션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왼쪽에 있는 건 지금 정부 서비스들이에요. 정부 서비스들 우리 웹으로 들어가면 이제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 그 학교 초중 고등학교에 가면 교사들이 쓰는 소위 교무 행정 시스템들이에요.
보통 초기에 이 소프트웨어가 들어올 때는 항상 소프트웨어라는 게 별도의 산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미 산업들이 있어요. 그 산업에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소프트웨어를 이제 대치를 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는 대부분 이제 공학적인 가치들이죠. 예를 들면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돈을 조금 들이고, 좀 더 보안성이 높게 이런 식의 어떤 공학적 가치들이 있어요. 그 가치가 현재 사람이 하니까 요만큼인데 전산화를 통해서 요만큼을 올리자. 이게 이제 대부분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내는 가치들이죠. 그리고 초반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땐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소프트웨어가 뭐 정부뿐만 아니라 군, 병원, 학교, 호텔, 은행 뭐 이런 데 쭉쭉쭉 들어갔죠.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없는 산업이 거의 없죠. 그죠? 어디 가든. 그리고 이 가치는 무지 커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행에 갔더니 옛날처럼 사람이 원장 보고 다 관리를 하더라. 끔찍하죠.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많이 사상을 바꿔놓긴 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쪽에서 추구했던 가치는 명확하게 그쪽 산업에서의 가지고 있는 그 산업의 생산성 차원에서의 가치였고 그 가치에 소프트웨어가 이제 일조를 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서 내지는 돌아다니면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조금 달라요. 그죠? 이런 소프트웨어 옛날에는 없었어요. 예를 들면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없었죠. 예를 들면 검색, 포털, 저 오른쪽에 있는 건 SNS죠. 혹은 엔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온라인 게임, 카톡,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들 그냥 쓰는 거죠. 그죠? 이거는 산업용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업무 전산화가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게 등장한 지는 실제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등장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발전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있는 컴퓨터가 일반 사용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필요했어요. 그전에는 컴퓨터가 항상 기업의 전산실에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아주 좋은 통신으로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환경이 이제 일반 사용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것도 이제 나온 지 이제 5년, 이제 큰 거는 10년 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산업에서의 가치라는 차원에서 계속 소프트웨어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쪽 소프트웨어는 산업에서의 가치가 아니고 일반 사용자의 가치라는 걸로 되게 시각을 이제 다르게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돈 버는 방법도 많이 달라요. 산업용으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경우에는 돈 버는 방법이 어딘가 회사에 납품하는 식이잖아요. 그죠? 뭐 정부에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발주가 되면 그거를 삼성 SDS나 이런 회사들이 입찰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발주하고 그 수행 과정에서 얼마의 계약금을 받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가치로 돼 있죠. 여기는 그렇지 않죠. 여기는 돈 버는 방법이 예를 들면 네이버 검색 같으면 광고로 돈 벌죠. 어디 납품해서 버는 게 아니죠.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카톡 어디 납품해서 버는 거 아니거든요. 플랫폼 장악력을 가지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게임이나 여러 가지 다른 컨텐츠를 배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받도록 돼 있죠. 소프트웨어 가치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런 세상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우리가 봐왔던 그 소위 전산화, 업무용 소프트웨어 하고 그 다음에 최근 한 5년 사이에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소프트웨어. 이제 밑에를 보게 되면 기술은 똑같아요. 다 소프트웨어예요. 총체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인데 그걸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가치나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다른데 이걸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할 때 그때가 이제 5년 후, 10년 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때 소프트웨어 이야기가 조금 아닌 게 되는 거죠.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소프트웨어 변화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고 이쪽 소프트웨어가 사람들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별로 커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산업 규모나 회사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기존의 그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면 맨날 들었던 회사들 어떤 회사 생각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뭐 이런 회사들이 그 종래의 전산화 때 세상을 지배했던 회사들이죠. 근데 방금 전에 소개했던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를 쓰는 회사들, 그 만들어내는 회사들을 보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애플, 페이스북, 구글, 뭐 아마존,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도 그 종래에 전산화를 주로 많이 해왔던 유명한 회사들. 그러면 대부분 IT 기업들이죠. 뭐 삼성 SDS, LG CNS, SK CNC 이런 회사들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쓰는 소프트웨어들, 소위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들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좀 달라요. NHN, 다음, 넥슨, NC소프트,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죠. 보면. 그래서 소프트웨어 종류도 많이 다르고 거기에서 성공하고 있는 회사도 많이 달라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시장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전체 시장을 보통 한 32조 규모로 봐요. 32조. 뭐 그 수치가 얼마나 큰지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이제 느낌이 별로 와닿진 않을 것 같은데 이 32조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는 보통 감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는 돈 버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광고, 소프트웨어를 안 봐요. 광고로 돈 벌면. 광고 시장으로 보죠. 근데 문제는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긴 하지만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로 봐요. 왜냐하면 납품해서 이렇게 뭐 딜리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옛날에 전산화 소프트웨어, 우리가 보통 회사, 뉴스에서 매일매일 보는 소프트웨어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소프트웨어 시장은 이 시장이 아니에요. 전산화 시장을 말하거든요. 그쪽 시장이 약 32조 규모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이쪽이 올해 10월 달에 20조를 넘었어요. 근데 10월달 20조가 제가 검색하고 게임만 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있었던 뭐 SNS랄지, 클라우드랄지, 메신저랄지 이런 쪽의 매출은 집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략 그거 다 집계하면 제 느낌엔 올해 정도가 업무 전산화용 소프트웨어 시장하고 새롭게 뜨는 소프트웨어 시장하고 시장 규모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쪽은 성장 속도가 한 25에서 30% 정도 돼요. 그리고 전산화용은 원래 소프트웨어가 혼자서 크는 쪽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들어가 있는 산업이, 예를 들면 은행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은행이 IT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용 업무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커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 전체의 규모하고 성장 속도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성장 속도가 얼마 정도인지 대충 아시죠? 우리나라 GDP 성장 속도가 비슷하니까 지금 5% 안 되죠. 그죠? 거기에 맞춰서 가요. 업무용은. 이쪽은 좀 다른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이쪽에 아까 제가 회사들 대표적인 회사들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가 되게 작아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래 IT 기업들 많이 들어본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게 올해 상반기 매출이에요. 올해 상반기에 NHN 매출이 1조 좀 넘었고요. 올해 아마 말에 2조 4천억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요. NHN 시가총액이 한 12조, 13조 정도 돼요. 우리나라 재계순위 15위 정도 됩니다. 뭐 매일매일 주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이 정도면 보통 그 IT 기업으로 꽤 큰 회사들, 예를 들면 SK텔레콤 보다 훨씬 커요. SK텔레콤이 굉장히 큰 회사이긴 하지만 시가 규모가 한 10조 정도 돼요. 약 22 정도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KT 정도는 저 밑에 있고요. 한 42. 그래서 이쪽 분야가 이제 뭐 9시 뉴스에 많이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큰 분야이고 아까 일반 사용자들에게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그 가치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가치 인정이 받은 사례들에 의해서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건 사람 이야기인데요. 이쪽에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업무 전산화의 경우에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그 소프트웨어 가치만을 가지고 대박을 치는 사례가 없어요. 그죠? 납품 가격대로 그냥 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가 않은 분야잖아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만드는데 개발자 4명에서 2달 만에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개발 용역으로 치면 대략 뭐 1억 안 되겠죠. 그거 만드는데. 근데 실제 카카오톡 여러분이 지금 인수한다. 그러면 대략 한 5천억? 6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소위 그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내는 가치, 그 가치에 의해서 평가받은 이제 그 재력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성공 사례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소프트웨어가 옛날에 전산화 소프트웨어를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 얘기하는 게 조금은 이제 어색해져요. 왜냐하면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일단 소프트웨어가 그 전산실에서 전산화용으로 쓰던 시대에서 일반 사용자들이 들고 다니는 걸로 바뀐 상태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할 때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이제 맞아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산업의 변화예요.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은 조금 더 빨리 간 거고 우리는 바로 따라가고 있고 이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쪽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도전들이 생겨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이게 어떤 도전이냐면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전산실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던 특정 업무를 컴퓨터로 대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쓰고 있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공학적인 가치를 잘 만들어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학도들이 하는 게 맞았어요. 그리고 이과 과목이 맞았고요. 그리고 공대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맞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했죠. 일반 사용자들이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쓰잖아요. 그죠? 업무에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도구를 만든다고 가정을 할 때 이게 공학도가 만드는 게 맞아? 내지는 공학적 가치만 있는 게 맞나? 라는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질문들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공 사례를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거고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도구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음악 매일 듣죠. 그죠? 그러니까 모바일 폰에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매일매일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도구가 됐거든요. 그러면 인류가 여태까지 발전을 하면서 항상 도구라는 게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 도구가 가져야 될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자격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어떤 도구들은 사람의 삶에 굉장히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어떤 도구이어야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도구로서 가져야 할 자격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깊게 들어가 봐서 볼 필요가 있고 그게 소프트웨어 도구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기존의 도구하고 달리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도구는 좀 특징이 달라요. 다른 도구와 달리. 기존의 도구들은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를 만들려면 대부분 제조 과정이 중복이 돼야 돼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도구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 도구를 또 하나 만드는 데는 이게 그냥 카피잖아요. 카피. 그죠? 코스트가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도구가 갖는 그 여파, 예를 들면 아까 홍은택 교수께서 이야기했던 그 소위 커뮤니케이션이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다음에 시공간을 초월한 정도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 수억 명, 수십억 명이 커넥트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구가 갖는, 특히 소프트웨어 도구가 갖는 그 충격, 영향이라는 게 일반적인 도구하고는 이제 너무나 큰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도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인류가 여태까지 열망했던 가치들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 근데 그 기존 가치와 계속해서 충돌이 발생을 해요.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아까 홍은택 교수께서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 그 부분의 일부인 거죠. 죽음에 대한 정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의, 또 이제 다시 기존에 했던 가치 내지는 정의가 맞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 가치와의 상충 문제, 이게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이제 유발시키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소프트웨어만 갖는 좀 특이한 특징 중에 또 하나인데 가끔은 소프트웨어가 그 자체가 즐기는 컨텐츠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게임이 이제 그런 얘기죠. 게임은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내가 뭔가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죠.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다. 그러면 특정 기능을 내가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게임은 그게 아니죠.
그 소프트웨어가 만들어 놓은 스토리를 내가 따라가면서 즐기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쪽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내는 그 스토리 내에 그 스토리를 창조하고 이런 것이 무지 중요해요. 그 창조된 스토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으면 그 소프트웨어 아무 가치가 없죠. 그죠? 뭐 게임을 만드는데 그 게임의 스토리가 전혀 재미없으면 아무것도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스토리의 재미있음 이게 공학적인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컨텐츠가 가치인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그거의 생명의 스토리가 공학적인 게 아니에요. 어디가 다른 데서 와야 돼요. 이렇게 보면 옛날에 그 전산화에 들어가 있던 소프트웨어만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세 가지를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성공하는데 근데 이제는 이 세 가지가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 소프트웨어가 인류에게 바람직한 도구가 안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도구의 자격이라는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도구라는 게 사람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내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도구 하면 어떤 거라는 게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뜬금없이 저희 캄보디아를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캄보디아의 그런 시골에 이렇게 식당 가면 이제 항상 물을 줘요. 이게 이제 물이 들어있는 뭐 주전자, 찻잔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 이제 뭐 냉동이나 냉장 시설이 많지 않았을 때 물이 이제 그 수인성 질병의 원인이 되니까 보통 뭐 보리차, 옥수수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끓여서 먹었잖아요. 이제 여기가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달라고 이렇게 주전자에 넣어서 주는데 여기 이제 대부분 보리차나 뭐 거기 같은 이제 차예요 보통. 이걸 보면 저는 이제 이거 보면 뭐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딱 나오면 저 손잡이랑 그 물 주전자의 꼭지를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서 물을 따르고 싶거든요. 그 느낌이 들어요. 이와 관련해서 그 이바닐리 씨의 그 Tools for Conviviality라는 그 책에서 보면 도구에 대해서 좀 철학적으로 좀 써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면 사람으로서 그 도구를 사용할 때 내가 존중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도구를 쓸 때 보면 상당히 많은 도구들, 그 도구가 재료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좀 큰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도구를 쓰다 보면 내가 인간으로서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내가 이 도구에서 얻고자 하는 기능을 어떤 때는 내가 받고 어떤 때는 내가 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이 좀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그 도구의 기능만을 활용해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느낌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주는 도구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도구로서 또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미에 대해서 감흥을 느끼는 것이 이게 뭐 우리가 배운 학습에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본능이냐. 데니스 도트는 아트 인스틴트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류가 왜 우리가 이렇게 그 풍경 같은 걸 보면 오른쪽에 약간의 산이 있고 중간에 강 같은 게 좀 이렇게 부딪혀 흐르고 왼쪽에 이렇게 들이 있으면 되게 이렇게 평화롭게 느껴지죠. 근데 그 누구나 그렇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평화롭게 느껴지고 왜 아름답게 느껴질까? 이걸 이제 이 사람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찾아왔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화적으로 그런 걸 아름답게 느끼는 우리의 생존에 해당된다는 거죠. 본능이다. 아름다운 느끼는 본능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구를 쓰면서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똑같은 기능을 가진 도구를 하더라도 아름다움 내지는 나에게 맞음이라는 도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죠?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나의 본능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게 그런 걸 씀으로써 나스러움이 만들어져 가는 느낌이 들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일상적인 도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 두 가지 느낌이 다 오거든요. 비록 캄보디아식으로 깜짝이는 거지만. 이거 어때요? 우리 매일 보는 거죠, 이거. 첫 번째, 아까 그 도구 자격 중에, 그, 소위, 내가 쓰고 싶어야 한다. 이번에 이야기했었죠. 저는 이걸 이제 웰커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구를 딱 봤을 때, 이 도구가 예를 들면 물을 마시는데 필요한 도구예요. 그럼 물을 마시고 싶어야 한다.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내지는 어떤 건물의 입구라면, 그 건물의 입구가 있는 이유가 내가 들어가고 싶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항상 그런 어떤 뭔가 하고 싶어야 하는 그 느낌을 줘야 되겠죠. 근데 이 물자를 보면 일단 제가 손을 못 대겠어요. 손대 분명히 제 손에 물 묻을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물을 따르려면 저 꼭지를 열어야 되는데 저 꼭지 열면 물 튀어요. 그죠? 턱 하고 물 튀죠. 가끔 저 열고 나면 저게 고춧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진짜 물 마시고 싶지 않죠.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혹시 아세요? 제가 하도 한탄스러워가지고 이걸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제 친구들한테.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다. 누가 답을 했어요. 답을 했는데, 냉장고에다가 물을 보관해서 빠르게 이제 손님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에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무엇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꼭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에 쫙쫙쫙 정해놨다가 바로바로 이제 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사람의 아까 그 웰커밍이라는 건 그냥 날려버린 거죠. 날려버리고 그냥 공학적으로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도구로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 그리고 시대를 구가하면서 계속 살아남을 만한 도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열망했던 웰커밍이라는 부분에 부합하지 못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아름다움 느껴져요? 아까 아마 모르게 몰라도 이 병의 꼭지 이거 설계한 것이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랜 몇천 년 동안 계속 있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분명히 그 소위 그 에스테틱 뷰티라는 차원에서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써왔을 거거든요. 그걸 한 방에 날린 거죠, 지금 이거. 좀 황당해요, 보면. 그래서 보면 웰커밍, 아름다움이라는 차원에서 도구가 갖는 기본적인 거 그냥 날라갔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예술정보원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문사회학자가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공학자가 만든